안녕하세요. 니체 초인철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하다가 끊겨버린 그 잡것에 대해서, 천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나는 기먹고 눈물고 벙어리가 된 제 불구자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천민의 권리의 천민, 문필의 천민, 그리고 쾌락이나 쫓는 천민들과 함께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천민에 이 대해서 요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셈이다로 했는데, 사실 요 기쁨의 셈 이렇게 되면 또 인생을 기쁨과 뭐 슬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어떤 모순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는 기쁨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삶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보다 더 큰 어떤 고통이 없는 기쁨,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수록 거기에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고통이 수반될 때 어떤 기쁨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삶은 오로지 기쁨의 셈이다.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삶은 기쁨의 셈인데 오로지 기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슬픔과 기쁨, 비극과 희극, 그 찰리 채플린이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니체의 인생 철학하고도 맞닿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해서 뭐 슬픔이나 고통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문장도 기묻고 눈물고 벙어리가 됐다. 요것도 이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인사가 있죠. 헬렌 켈러, 삼중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벙어리 이렇게 된 그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그 좀 특이점은 어떤 그런 위대한 유명해지고도 어떤 그 자기 어떤 정체성,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급진주의, 진보주의 그런 것을 평생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이 뭐 급진주의, 진보주의 사상을 고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럴 때에 급진주의 사상을 가지고 평생 일관하고 또 세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뭐 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헬렌 켈러의 그 삶을 조금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니체는 이 천민을 뭐 권력, 문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문필의 천민, 요건 이제 기자라고 그랬죠. 그 이 기자를 갖다가 그 전에 저 앞에서 기자, 신문을 만들어내는 그 기자들을 니체는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뭐라고 그랬죠. 인간을 내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문을 갖다가 신문 기자를 천민이라고 해서, 여기서 천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너무 그렇게 뭐 감인반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니체는 이미 뭐 인간 이렇게 떨어지 이런 말도 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지나친 그런 말도 니체는 합니다. 그 앞에서 저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인간은 원숭이보다도 더 원숭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어떤 그런 비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을 그래도 인간이라고는 한 거거든요. 천민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니까 그래도 인간으로는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인간으로는 봐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표현 가지고 우리가 감인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이제 좀 가역한 말들 하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좀 충격을 받더라도 그걸 알아야만이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의사가 그 환자의 그 끔찍한 그런 환부를 갖다가 그대로 봤을 때만 치료할 수 있는 그 끔찍하다 해서 그 환부를 그냥 눈을 돌려버리면은 뭐 치료할 길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철학하는 사람도 이 사회의 의사를 자처해야 되고 그 의사로서의 어떤 건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면 이런 것을 직시 현실의 어떤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힘겹게 조심스럽게 나의 정신은 계단을 올라갔다. 근데 니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갔다는 게 초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상성, 비야,
계단으로 올라갔다. 기쁨이라는 적선이 내 정신에게는 청량케 하다. 그러니까 기쁨, 어떤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한다는 것이죠. 극복했고 청량제가 되었다. 기쁨이 삶의 청량제, 삶의 어떤 활력소, 뭐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삶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눈먼 이 사람 곁을 살금살금 지나갔다. 그러니까 눈먼 앞에서 이제 기묻고 뭐 눈물도 했으니까 눈먼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했겠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러나 이제 계단을 올라갔으니까 이제 대곡성 뭐 새로운 이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하여 나는 구역질로부터 자신을 구하였는가? 누가 나의 눈을 젊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여 나는 어떠한 천민도 더 이상 생가에 앉아 있지 않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는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역질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구하였는가? 어떻게 구하였는가? 나의 구역질 스스로가 날개를 만들어 샘물로 다가가는 힘을 주지 않았던가? 참으로 나는 기쁨의 샘을 다시 찾으려고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스스로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이 됐다, 스스로 이제 자기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극복을 하게 된 어떤 방법, 어떤 계기 같은 것은 구역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역겨움을 느끼면은 느낄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토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토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역겨움이 없을 때, 역겨움이 없을 때 극복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역겨워할 때는 그것을 토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런 뭐 눈물로 기물고 이런 현실의 어떤 그 역겨움을 갖다가 그 눈 감아 버리면, 외면해 버리면 극복할 방법이 없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고 역겨움을 느끼고 뭐 허무의 어떤 극단에서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자기 해방의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구역질 스스로가 날개를 만들어 샘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을 주지 않았던가?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주의, 니체는 이제 허무주의도 강조하는데 그 허무의 극단에 가면은 바닥을 치면은 이제 그때는 바닥을 치면 도약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이제 구역질 이런 것이 구역질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해방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아 형제야, 나는 그 샘을 찾았다.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어떠한 천민도 함께 마시지 않는 삶이 여기 있다. 기쁨의 샘물을 찾았고 어떤 천민도 함께 마시는 요 말은 그 니체는 천민이 됐든 뭐가 됐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니체는 사랑주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천민과 함께하지 않겠다. 요 말은 이제 천민성하고는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천민성을 떨쳐버리고 그걸 극복하겠다. 그러니까 니체는 천민을 배제하거나 천민을 뭐 뼈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민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천민이라고 해서 다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앞에서 하나 또 보면은 그 서문에서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서문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초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 뭐 아이를 초인의 상징으로 들고도 또 이제 바다 뭐 독수리 뭐 나무 뭐 여러 가지를 상징으로 이제 내세우는데, 이 바다가 이제 초인의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바다. 인간은 이제 더러운 강물인데 초인은 바다기 때문에 바다는 뭐죠? 아무리 더러운 것도 다 이게 바다 앉는다. 바다란 말이 뭐 바다 앉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다는 모든 오염된 거 더러운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초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악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그 바다에 살아본 분은 알겠지만 뭐 하여튼 바다에는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도 시골에서 그 비가 오고 이러면 더러운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바다가 엄청 더러워요.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바다가 또 깨끗해지면 자정 능력이 대단한 거죠. 지금은 바다가 뭐 오염될도록 오염돼 가지고 자정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만은 그 과거에도 바다가 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러운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여튼 산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게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인간의 오폐수까지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또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인도 이 세상에 뭐 이런 아무리 추악한 것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내팽개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 안고 가려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민을 배제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초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불허한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격렬하게 흘러나오는구나 그대 기쁨의 샘이요. 기쁨의 샘이요. 잔을 가득 채우고 잔을 가득 채우고 그대는 그득 잔을 비우는구나. 그 여기 이제 얘기했죠. 그 베푸는 덕, 베푸는 덕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불처럼 자꾸 퍼내도 계속 차죠. 그러니까 잔을 비우는 것도 그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잔을 가득 채우려고 그다음에 계속 잔을 비운다. 퍼주는 그것이 이제 퍼주는 도덕, 그것이 이제 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좀 더 겸손하게 그대 곁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초인의 어떤 그런 성장, 초인은 뭐 바다같이 어떤 그런 광대하고 뭐 끝이 없죠. 그래 초인의 길에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이라는 게 필요하냐. 완성 종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계속 어떤 그런 성장을 갖다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내 심장이 너무나 격렬하게 그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짧고 무덥고 우울하면서도 행복에 넘치는 나의 여름이 내 심장 위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너무도 뜨거운 이 여름의 심장은 그대의 냉기를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던 내 봄날의 비에는 지나갔고 6월에 날리는 내 눈송이의 심술구름도 지나갔다. 나는 온통 여름이 되었고 여름의 한낮이 되었다. 이 여름, 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니체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春夏秋冬이 사계절에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계절에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그 사계절이 성장 이렇게 변화하듯이 인생도 어떤 그런春夏秋冬이 있는데, 이제 젊어서는 이제 봄이 되었고, 이제 그 한창 물 올렸을 때는 여름이 되고, 이제 그 완전한 성숙기는 이제 가을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체는 지금 여기서 여름을 인생의 어떤 절정, 여름의 한낮의 여름이다. 인생의 절정이라고. 그건 이제 또 하루에 비했을 때는, 이제 하루를 얘기할 때는 그 정오를 갖다 위대한 정오, 그건 하루의 절정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절정, 인생의 어떤 절정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여름에, 근데 요 여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절정기에는 우울과 행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비도 오고 하면 또 침울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장 물이 오르고 성장이 절정에 달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또 행복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냉기도 갈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온통 여름이 되었다. 이 여름,春夏秋冬 이런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슈팽글러가 니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죠. 서구의 몰락.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 또 문명도 이렇게,春夏秋冬, 아니고, 그때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그 문명도 그 인생처럼 어떻게 이렇게 쇠퇴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春夏秋冬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면 그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이春夏秋冬을 인생에 하면서 또 하루도春夏秋冬에 이렇게 또 설명한다. 하루의 인생. 한 1년 단위도 그 1년 단위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인생도春夏秋冬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어떤 절정이 있고 또 세태기가 있고 어떤 그런 식으로 그 하루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인생 전체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 그건 동양철하고 조금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원한 샘물과 행복의 고요함이 함께 있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 여름 오라버시 이 고요함이 한층 더 행복해질 수도 있도록 시원한 샘물이 있고, 이제 행복의 고요함이라고 한 것은 도시에서의 삶은 너무 소음이 시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이렇게 좀 고요함 속에서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야말로 우리의 더 높은 경제며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이 산 앞에서 그 산으로 상승했다고 그랬죠. 산으로 천민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으로 산이죠. 그러니까 시원한 어떤
더 높은 어떤 경지이며, 그러니까 산을 얘기합니다. 산에. 도시하고 다른 우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의 고향, 뭐 고향이라는 것은 뭐 이상향 그것도 고향 향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 뭐 옛날 고향이 아니라 이상향으로서의 그런 고향을 말한다. 더 높은 경지이며 고향, 우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고향이 좀 의미가 다르죠. 니체는 새로 고향을 삼은 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에서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도시를 떠난 거죠. 도시 문명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산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 산의 동굴 속에서 이제 살고 그러는데, 그 이제 책에서 그런 거죠.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불결한 자들과 그들의 갈증이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높고 가파른 곳에 우르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갈증이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가파른 곳.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죠. 불결한 자들, 천민들. 벗들여 그대들의 맑은 눈길을 나의 환희의 샘 속으로 던져보라. 그렇게 해서 그 샘이 흐려지겠는가? 샘은 자신의 순결한 눈길로 그대에게 웃음을 보내리라. 그 깨끗한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눈길은 뭐 오염될 수가 없죠. 흐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순결한 눈길로 그대에게 오히려 웃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나무 위에 보금자를 짓고 독소라는 그 불로 우리들 고독한 자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리라. 우리는 미래라는 나무 위에 보금자를 텄다. 니체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그런 어떤 급진성을 알고 니체는 미래를 도모했겠죠. 미래 뭐 100년 이후까지도 생각했는데 사실 이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래란 나무의 보험자를 지었다고 했는데 니체의 철학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100년이 안 돼서 1968년 68혁명, 세계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68 세계혁명에 니체의 철학은 이미 결실을 맺게 되죠. 그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68혁명은 대단히 그 중요한 혁명입니다. 그 세계 인류를 바꾼 뭐 3대 혁명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첫째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고, 그 루소의 영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 마르크스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8혁명이 이제 있습니다. 그 68혁명이 바로 니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 그럼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프랑스 혁명은 어떤 정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의 체제의 변형, 뭐 앙시앙 레짐에서 새 체제로 이렇게 바뀐 거, 그런 게 있고, 또 러시아 혁명은 경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평등, 경제적 구조의 어떤 그런 변화. 그리고 이제 이 68혁명은 68 세계 혁명 어떤 그 니체의 영향으로 문화혁명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근데 이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죠. 일상의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주체의 탄생, 이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68혁명에서 주체, 뭐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주체라는 것이 이때 68년도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그런 개인주의 철학이라고 있었지만은, 일반인들에게 이제 그런 실감에 하지 못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실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68혁명으로 이제 개인 어떤 주체의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어떤 그런 어떤 주체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68혁명이. 그리고 또 68혁명은 어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주의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었죠. 러시아 혁명도 있었고, 뭐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그때도 뭐 세계주의라는 말이 나오겠지만은, 그건 이제 구호로만 그렇고, 실천적으로 이제 실천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68혁명 때는 세계주의, 뭐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게 일어났으니까 유럽주의, 동양에서는 뭐 거의 일본 뭐 중국 경우에는 지금 문화혁명이라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혁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 68혁명에서는 완전히 외면을 했다 그럴까, 전혀 뭐 몰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는 그 베트남 전쟁 주기였기 때문에 한국은 베트남 참전에 이래 가지고 이런 세계의 흐름에 전혀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썼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고, 우리가 그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유럽주의, 세계주의라고 했는데, 그 세계주의는
물론 세계주의 사상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 민중들이 어떤 그 세계주의를 체감하고 실천하는 것, 그 첫 번째 계기가 바로 6.8행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그린피스 같은 거, 이 그 녹색 세계 그 생태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요때 생겨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그린피스 이 조직이 없는 데가 없죠. 한국에도 그린피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순전히 어떤 민간 차원에서 이런 세계적인 운동을 하고 세계 연대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주의 이런 것이 68혁명으로부터 이제 비로소 본격화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68혁명의 어떤 그 유럽주의, 니체가 말한 그 유럽 세계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의 니체는 유럽주의를 강조했고 하나의 유럽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것도 유럽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그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시작됐지만 전 유럽을 확산하고 전 유럽이 연대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계기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유럽은 유럽 뭐 정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통일된 하나의 국가라고도 할 수 있죠. 뭐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통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통합주의는 우리 아시아도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그런 통합이라든가 뭐 통일에 대한 아직 개념이 없죠. 그런 논의도 없기 때문에 68혁명에 참 많은 교훈을 참을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독소리는 불결한 자들과는 함께 먹는 음식을 날라다 주라. 불결한 자들과는 함께 먹을 수 없는 그 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다면 불을 먹기라도 한 것처럼 큰 주둥이를 태우거든. 그러나 초인의 이 삶과 하는 일상과 천면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주둥이를 태우게 되라. 뭐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입니다. 불결한 자, 요 불결한 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잡것이죠. 초인과 이 잡것, 불결한 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잡것에 대한 애정, 정호, 사랑과 정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전제는 하여튼 사랑이라고 보면 됐습니다. 애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여기서는 지금 천면에 대한 정호만은 이렇게 나열하지만은 그 사랑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이 다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애정, 자기 자신을 정화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자기 자신 같은 경우에 물론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더 강조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애정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너무 차별을 한다,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한다 해서 뭐 실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불결한 자들 위하여 여기 집을 마련하지 않는다. 불결한 자들, 천민들, 잡것들 위해서는 같이 여기 집을 마련하는 같이 살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저들의 몸과 정신에게는 얼음이 동그라. 그러니까 이제 니체 초인이 천민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초인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천민들은 전혀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얼음동굴, 초인의 그런 삶을 얼음동굴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얼음동굴은 이 속세죠, 속세. 초인의 삶이 얼음동굴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저들의 몸과 정신에게는 얼음동굴로 이제 여겨진다는 것인데 초인의 삶이 아니라 이 속세, 자본주의 사회가 얼음동굴이죠. 그 설국열차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밖이 뭐 얼음 그 빙하기고 뭐 열차 안이 뭐 반대고 이런데 그게 아니죠. 그 밖이 오히려 빙하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 나가면 또 빙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음동굴 이 속세가 얼음동굴인 이유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얼음동굴로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초인의 어떤 그런 삶을 보고 그런 것을 본다고 할 때는 그것을 얼음동굴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 눈은 개만 보이고 뭐 부처 눈은 부처만 보인다. 여기서 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센 바람처럼 우리는 저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살고자 한다. 독수리를 벗삼고 눈을 벗삼고 태양을 벗삼는 그 센 바람으로 살고자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처럼 저들 사이로 불어들어가 나의 정신으로 저들 정신의 숨길을 빼앗으리라. 나의 미래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센 바람이니까 뭐 태풍이죠. 태풍처럼 사는 거죠. 광풍처럼. 그리고 초연의 삶은 어떤 높은 곳에서 이제 고독이 있고 하지만은 독수리를 벗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여기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한한 긍지의 어떤 그런 인간. 그리고 또 이제 독수리는 어떤 자유영혼이죠. 이 하늘을, 세계를 나는 자유영혼. 그리고 이제 용맹하죠. 또 용맹한. 독수리는
그 발톱이라든가 뭐 이빨 이런 용맹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도 주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주체 긍지 높은 위에서 있기 때문에 긍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은 이제 백설이니까 이제 순수성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태양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하여튼 베푸는 그런 도덕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태양은 무한히 모든 것을 모든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랑의 상징, 베푸는 도덕의 상징이니까 태양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초인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처럼 이것도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바람처럼 광풍, 태풍처럼 천민들 사이로 불어들어가서 그 천민들의 정신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정신의 숨결을 끊어버리겠다. 천민의 정신을 요런 이제 의지가 있어야죠. 초인 정도 되면은 완전히 어떤 그런 행명 의지로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민들의 어떤 그런 사상 그런 것을 완전히 말살이 끊어버리겠다. 숨결을 끊어버리겠다. 뭐 요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다. 나의 미래를 니체는 당장의 어떤 그때 시대적 한계로 뭐 이런 것을 못했지만 자기는 미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꽃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것 같아요. 미래는 이것을 바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니체를 다시 이제 요 학습하는데도 의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짜라 투선한 모든 평지를 스쳐가는 그 센 바람이다. 그리고 경멸하여 침을 뱉는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바람을 향해 침을 뱉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도 좀 바람을 향해 침을 그러니까 초인을 향해서 욕을 하려면 하라. 욕을 하되 그 욕이 다 당신 천민들 니네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 말이 이걸 한국에서는 어떤 독재자가 요 말을 조금 틀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놈한테는 그냥 침을 뱉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체는 함부로 초인을 향해서는 침을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멋진 말도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제 7장도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7장을 이 부분은 타란툴라에 대해서 7장 타란툴라라고 제목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건 독거미를 말합니다. 독거미. 여기서는 이제 그 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입니다. 저는 앞에서 뭐 인간들이 가장 그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인 사랑이라든가 우정 뭐 이런 행복에 대해서도 아주 그 격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중시하는 이 평등에 대해서도 더 문제를 지적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주 이것도 평등, 뭐 자유, 이런 사랑, 이런 주제는 아주 엄청난 주제죠. 이거는 뭐 철학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등에 대한 비판인데 타란툴라라고 하는 독거미로서 이제 이 독거미는 종교인들을 이제 상징합니다. 종교인들 이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이 사실 종교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이 종교 뭐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 뭐 유교까지도 심지어 공자까지도 그런 평등 사상을 부르짖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유교 그러면 어떤 불평등주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보수주의자라고 공자를 매도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도 그 도올 선생이 이 그 공자 논어를 갖다가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이상. 그때 이제 진보주의적으로 공자를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그 공자의 사상은 진보주의자들에게도 많은 그 어떤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시작, 그것은 평등과 사랑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뭐 마르크스의 사상이 아니고 종교인들의 평등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타란툴라가 사는 구멍이다. 네 눈으로 직접 보려 하는가? 여기 그 거미줄이 걸려 있으니 건드려서 흔들리게 해보라. 저기 타란툴라가 스스로 기어가는구나. 반갑다. 타란툴라야. 그대의 등에는 세목골의 검은 표지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대의 영혼 속에 무엇이 도사로 있는지
알고 있다. 요 이제 세모꼴에 이제 요 검은 표지 이런 것은 이제 종교인들의 그 세모 그 뭐 삼위일체 뭐 그런 겁니다. 검은색도 이제 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인들. 그 기독교도 뭐 기독교 뭐 사제들 신부 뭐 그런 걸 기독교라고 그러면 천주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기독교를 뭐 개신교만의 용어가 아니고 그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타 뭐 그런 말이니까 그걸 그대로 음력을 한 거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개신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천주교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대의 영혼에는 복수심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여기서 이제 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복수심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물면 어디든 그만 부사람이 나란다. 그대의 독은 복수심으로 영혼이 영리증을 일으킨다. 그대 평등을 설계한 이런 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복수심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심에서 나온 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큰 문제죠. 영혼의 행제증을 일으키는 그대들에게 나는 비유로서 말한다. 그대들은 타란툴라이다. 그대들은 타란툴라이다. 독금이다 이 말이죠. 몸을 숨긴 자 복수를 노리고 있는 자들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대들의 숨은 곳을 폭로하려고 한다. 나는 그대들의 얼굴을 향하여 나의 순간 웃음을 크게 터뜨리고자 한다. 나는 그대들의 거미줄을 찢는다. 독거미니까 거미줄을 치고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럼 거미줄을 찢어버리면 거미줄만 찢어버리면 독거미가 뭐 활동할 수가 없죠. 뭐 죽는 거죠. 그러면 그대들은 분노하여 허위의 동굴 밖으로 몸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대들의 정의라는 말의 뒷판에는 그대들의 복수심이 튀어나온다. 정의라는 말, 정의, 평등, 마찬가지죠. 항상 여기서 거기는 복수심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에서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니체는 인간을 복수심으로 또 구제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그 일주에는 여기서 인간의 인류를 구제하는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거. 인간의 역사를 지배한 건데 지금 복수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입니다. 야만의 역사 뭐 그럴 때는 인간의 그 복수심.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수심이 종교에 의해서 더 강화된 것이죠. 니체는 이제 이 복수심으로부터 인간을 그때 구출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인류를 구제하는 거, 그것에 어떤 자기의 사명 또는 최고의 희망, 또 나아가는 다리, 또는 나아가는 다리면 오랜 폭풍우 뒤의 무지개. 그러나 타란툴라는 물론 다른 것을 원한다. 타란툴라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들의 복수심의 폭풍으로 가득 차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정의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동등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고 모욕을 주리라. 그리고 평등의 의지. 이것 자체가 앞으로는 덕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가진 모든 것에 반대해서 함성을 지르라. 타란툴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요 말은 세상이 우리들의 복수심의 폭풍으로 가득 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정의다. 이 말은 근데 이 복수라고 제가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복수는 어떤 사적인 그런 겁니다. 사적인 복수 이런 것은 뭐 야만적이죠. 사적 뭐 우리 한국에서도 이 뭐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이런 그런 복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뭐 민간인 학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적인 원한 감정 그런 게 의한 복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어떤 공적인 복수 공공의 적을 갖다가 물리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수라고 할 수 없죠. 다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